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출신의 한 24세 여성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휴가를 보내던 도중 그녀가 구조한 강아지에게 물렸다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휴가를 보내고 있던 브리짓 켈리스타드 씨가 길거리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를 불쌍하게 생각해 그녀가 머물던 리조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켈리스타드 씨는 강아지를 씻겨 잔디밭에서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이 강아지는 여느 다른 강아지들처럼 물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물려 상처를 입었는데도 말이죠. 그녀는 귀국 후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포드병원의 집중치료실로 들어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켈리스타드 씨의 병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간 이후 결국 4월 28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증상의 원인은 광견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어버렸죠. 켈리스타드 씨는 지난 5월 13일 병원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200년 이상이 흐른 이후 광견병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 최소 5만 9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 동물 매개 전염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99% 이상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KFC의 닭껍질 좋아하시죠? 많은 이들이 제일 맛있는 닭껍질을 제일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먹는 게 가장 맛있죠. 결국 KFC 인도네시아는 2019년 5월부터 이 닭껍질을 따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메뉴는 프라이드 닭껍질이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껍질만 팝니다. 이번 소식은 KFC 인도네시아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그 가격 자체는 아주 저렴합니다. 하나 약 1,000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KFC는 단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는 특정 아울렛에서만 이 메뉴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안 된 일이지만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는 맛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드론 여러 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파이프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걸프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오일 파이프가 드론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걸프뉴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은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 여럿이 파이프라인을 위한 오일 공급기지 2곳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연합통신은 이 두 기지가 알두아드미 그리고 아피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리야드 지역에서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는 예방책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으며 오일 공급기지 중 한 곳에 경미한 손상을 입힌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공급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예멘 후티 반군과 전쟁 중이며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설비 시설을 타겟으로 하는 드론 7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후 그들이 이 파이프라인 공격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1200km에 이르는 동서 이스트-웨스트 파이프라인은 1980년대 지어졌으며 하루 석유 480만 배럴을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전했습니다. 이곳은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어야만 하면 원유 공급을 위한 대체 방편의 역할을 합니다. 유조선 4대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푸지이라 항구 근처에서 손상을 입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고의 파괴 공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 유조선 파괴 공작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조선 4대 중 한 대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대는 노르웨이, 2대는 아랍에미리트의 것입니다. 한 미국의 해저 탐험가가 가장 깊은 곳에 다이빙을 한 인간의 기록을 깨면서 해저 바닥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도 발견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빅터 베스코보 씨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하기 위한 임무의 일환으로 마리아나 해구의 남단인 챌린저 딥이라는 곳에 1927m 아래 바닥으로 다이빙했다고 합니다. BBC에 따르면 베스코보 씨와 그의 팀은 탐험 중 이 해구의 바닥으로 5번 다이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놀라운 해양 생명체들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슬프게도 또한 비닐봉지와 사탕 껍데기도 발견했습니다. BBC는 잠수함을 이용한 다른 탐사에서도 뿌연 바닥도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현재 그들이 해구 바닥에서 수집한 해양 생물체의 일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지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변을 너무 세게 밀어냈다가는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변비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잘 없죠.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이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굳어버린 변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안간 힘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홍콩의 한 네티즌은 화장실에서 너무 용을 쓰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어머니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정말이지 변비에 걸리면 화장실에 갈 때에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홍콩 대중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네티즌의 어머니인 칭바오 씨는 2주 동안이나 변비를 경험했습니다. 변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 10년 전의 기억을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억 상실증은 8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기억 상실증에 대한 진단을 받으려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뇌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8시간 동안 걸린 이 기억 상실증은 미스터리였죠. 신경외과 전문의인 펑지아 시용 씨는 이러한 현상이 변비에 걸린 뒤 변을 밀어내려 용을 너무 쓰다가 걸린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용을 쓰면 복부 압력이 증가하고 뇌 속에 산소가 부족해져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와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의사들은 또한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30%나 더 높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시안의 거리의 맨홀에서 미스터리한 거품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과 행인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뉴스 웹사이트인 더 페이퍼에 따르면 이 하수구에서 피어나는 눈들이 지하 파이프에서 뿜어져 나와 도시의 도로 200m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이 거품들을 씻어내려고 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여러 영상에 찍혔는데요. 맨홀에서 거품들이 뽀글뽀글 흘러나옵니다. 직원들은 계속 거품을 씻어냈고 저녁이 되어서야 길거리 청소 트럭에 의해 완전히 말끔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려하던 주민들은 거리가 아직도 쾌쾌한 냄새로 진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경찰 당국은 이 거품이 근처의 콘크리트 회사가 공사를 하는 데 사용한 물질 때문에 생긴 것이며 인간에게는 무해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참도 그렇겠네요. 콘크리트 공장에서 나온 냄새나는 거품이 하수구물이랑 섞여 나오는데 어찌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 모든 사건이 웃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안녕하세요. 초강력 세제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역 경찰 당국의 이러한 진단에 더욱 회의적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만일 이게 환경이나 건강에 안전한 것이라면 전문가가 한번 나서서 먹어보지 그래요. 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그거 참 흥미로운 실험이 되겠네요. 미국 텍사스의 두 남성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한 다리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이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에 따르면 운전자인 23세 알레한드로 카자스 씨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던 32세 로베르토 알레한드로 모네로 씨가 지난 5월 새벽 2시쯤 찰소수에서 남쪽으로 6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블랙 바유라는 다리를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조사자들은 이 다리가 닫혀버려 보트로 건너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한 목격자가 모네로 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다리의 문을 손으로 밀어 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자스 씨는 이후 다리 아래에서 차를 몰고서 모네로 씨를 태운 뒤 열려있는 다리 사이에서 점프해 건너려고 했습니다. 카자스 씨는 차를 잠시 멈추더니 뒤로 차를 뺐다 엑셀을 밟고서 다리를 건너려 공중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영화 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화처럼 실패했죠. 자동차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지만 중력 때문에 물속으로 떨어져 가라앉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카자스 씨는 차량 안에서, 모네로 씨는 차 바깥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성물질 검사 샘플이 채취되었고 검시반에 보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 참 궁금하네요. 멀쩡한 정신 상태로 이런 일을 벌였을 리는 없으니까요. 세계보건기구는 게임 중독을 정신건강 문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환으로 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환으로 결정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벤처비트에 따르면 WHO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요. 이후 194명의 세계보건기구 구성원들은 지난 5월 25일 세계보건총회에서 ICD-11으로 알려진 안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질병 사인분류 11차 개정안, 즉 ICD-11 안건은 현재 게임 중독을 도박 중독과 나란히 놓고 있으며 행동과 관련된 질환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단계가 2022년 1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WHO에 따르면 게임 중독은 게임 관련 조절장애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하고 다른 이익들에 반하는데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일상생활 행동 패턴으로 정의됩니다. WHO는 또한 특히 게임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게임을 하는데 보내는 시간의 양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게임하는 습관이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을 해칠 때는 질환이 되는 것이죠. 반면 일부는 게임 중독을 질환으로 분류한다는 WHO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아직도 게임 중독 질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가를 이해하지 못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뒷받침하는 근거가 일관성이 없으며 그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죠. 올해의 등반 시즌이 가장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한 미국인 변호사가 지난 5월 에베레스트 산에서 내려오다 사망했습니다. 올해 들어 11번째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인 1명, 인도인 3명, 영국인 2명, 그리고 아일랜드인 2명이 네팔 쪽의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다 사망했습니다. 다른 2명은 티베트 쪽에서 사망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산 등반가들의 매년 평균 사망률은 지난 20년에 걸쳐 약 6명이었습니다. 왜 2019년 올해 들어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일까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풍속이 세지 않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날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팔 관광청 청장인 단둘라 지미어 씨는 올해 사망자가 유독 많았던 이유는 날씨가 좋은 날이 최근 매년 1에서 12일이었던 데 비해 2019년에는 단지 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너무 혼잡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2019년 381명이라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의 등반가 허용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등반 가이드의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0일이 들어있었던 한 주 동안 등반가 무리들이 정상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길 위에서 줄을 서 있느라 길이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좁은 길로 죽음의 구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CNN은 에베레스트 정상 산소량은 해수면 산소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 장치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정상에서 몇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셔파스 그리고 등반가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들 중 일부는 긴 줄에 서 있느라 발이 묶여 있었으며 산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기에 필요한 산소를 제대로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경험이 부족한 등반가들이었으며 이들을 이끈 가이드들도 경험이 똑같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도 정상에 오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BBC는 경험이 부족한 등반가들이 네팔 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등반가들에게 특정 요구사항들을 부과할 것을 오랫동안 제안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네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산속에서의 안전은 트레킹 회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의심쩍으며 자격이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악랄한 탐욕의 굴레가 따로 없네요.